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차철남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또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가 편의점에 도착하고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전 9시 반 경기 시흥시 정왕동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흉기에 배와 목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흉기를 휘두른 건 50대 중국인 남성 차철남으로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을 지나던 검은 승용차에 범인이 탔던 것으로 보고 차주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차량 소유자인 50대 중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어서 오후 1시 20분쯤에는 편의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탁구장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차철남이 살던 집의 건물주였습니다. 이후 차철남의 신원을 특정해 거주지인 원룸을 찾아간 경찰은 이곳에서 또 다른 50대 중국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앞서 발견된 사망자의 형으로 파악됐습니다. 4건 모두 차 씨의 소행으로 본 경찰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추적을 이어간 끝에 저녁 7시 24분쯤 시화호 인근에서 차 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세요?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 시. 경찰은 차 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차철남은 경찰서에 압송된 뒤 마음이 아프다면서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 씨가 검거되기까지 지역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흥 흉기 살해 사건 피의자 차철남이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 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안타깝다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침에 이어 오후에도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지고 잇따라 시신이 발견됐지만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만 포착됐을 뿐 차 씨의 행방은 묘연했던 상황. 시흥시청은 경찰이 현장 수색 중이라며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소식에 주민들은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차 뭐 많이 세워놓고 저 앞에도 세워놓고 그분들 들어가서 신수도 발견하고 막 난리 났댔어요. 대낮에 그랬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무서워 살겠는가 하는. 지금 다들 막 이제 가뿐이잖아 지금. 뒤통수에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 불안하지.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총동원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공개 수배를 내리고 전단을 배포하며 목격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차 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해 검문했는데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저녁 7시 24분 경찰에 체포되며 하루 동안 이어진 차철남의 도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동탄 호수공원에서도 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해 수색 끝에 검거했는데 가방에서는 흉기 3자루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도망치듯 황급히 뛰어가고 곧바로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쫓아갑니다. 새벽 4시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동탄 호수공원 수변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흩어져 달아나자 A씨는 일행 가운데 남성 1명을 표적으로 삼아 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A씨는 잠시 대치하다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곧이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한 뒤 가용 인력 수십 명을 동원해 동탄 호수공원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30여 분 만인 새벽 4시 40분쯤 경찰관의 검문 요구를 받고도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가 인근에 있던 형사에게 가로막혀 넘어지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흉기 구매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이틀째 수도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유세를 진행한 뒤 고양, 파주, 김포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 첫날을 맞아 해외 국민과 화상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김 후보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 골목시장을 찾아가 바닥 민심을 청취합니다. 오후에는 영등포 쪽방촌에 들른 뒤 서초와 송파, 강동에서 유세를 하고 저녁엔 경기 하남에서 유세전을 마무리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서 호남 유권자를 만납니다. 이 후보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대선 전국을 논의합니다. 이어 광주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대학교 학식 먹자 프로젝트로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소통할 예정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당이 추진하는 빅텐트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초 예상과 달리 보수 진영의 반 이재명 빅텐트가 지지부진한 반면 친명 빅텐트 구축엔 탄력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반 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하라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보수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단합에 나서려던 반명 빅텐트는 당내에서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원 유세에는 나서지만 후보와는 별개 행보로 선대위 합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 친명 빅텐트는 예상과 달리 먼저 순조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전격 입당한 데 이어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문병호 전 의원 등도 이 후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이미 중도 보수 원로급 일부 인사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데 이어 구 이낙연계도 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세밀의 민주당을 창당했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이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 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기라며 탈당했습니다. 이 후보의 중도 보수 선언이 보수층 이탈을 유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선 레이스 중후반 후보들 간 합종 연행이 판세 예측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곳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재외투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공관별로 재외투표소 운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지규현 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지 판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 판단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증은 일단 사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법정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정면 반박한 지규현 부장판사에 민주당은 또 한 번 강수를 뒀습니다.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삼겹살에 소맥이나 먹는다고 했습니다. 지규현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합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지 판사가 룸살롱 의혹을 받는 곳에서 다른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촬영 장소는 앞서 사진을 공개한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과 일치하고 동석자들은 지 판사의 직무 관련자로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하느냐며 공수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 술 접대 여부는 관련 수사나 대법원 감찰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판사가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셨다거나 다른 사람이 술값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지를 두고서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 판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취지의 접대를 받았는지 등 의혹의 실체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셈인데 민주당은 사법부 대응과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중 애둘러 지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처음에 판검사에서 그냥 배 두드리고 소위 큰소리 뻥뻥 치고 룸사롱 접대받으면서 살라 그랬죠. 일각에선 민주당의 공개적인 비판이 자칫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법원 차원의 신중한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에서 술집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4차 재판을 마칠 때까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에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로 들어가겠다고 복명복창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3차 공판에 이어 법원에 공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로 법원 포토라인에 섰지만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보조하던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상관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의 독촉 전화를 받았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면서 복명복창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 도착한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박 참모장이 작성했던 휴대전화 메모나 증언을 놓고 자신의 형사 책임을 덜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썼을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 인정 여부 진술도 진행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단순한 관리 부실 문제가 아니며 요양원에서 심각한 학대와 불법적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근과 샤넬 코리아까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전 씨를 거듭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건넸다는 샤넬백 구매 기록까지 확보해서 전 씨를 상대로 가방의 행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부는 지난 주말 2주 만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씨와 관련해 제기되는 핵심 의혹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목적으로 건넸다는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의 행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 여사 수행을 담당했던 조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자택과 샤넬 코리아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에서 윤 씨 측의 구매 내역을 확인해 전 씨를 상대로 이 물품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일관되게 윤 씨가 건넨 선물을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와 윤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 씨가 윤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국회의원 등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지난 2022년 12월 윤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식사 자리를 요청하자 전 씨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윤 의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답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이 과정에서 전 씨에게 대가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는데 전 씨는 앞선 조사에서 500만 원씩 2번 정도 고문료를 받았지만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 대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이나 통일교 간부였던 윤 씨의 아내, 전 씨 대신 기도비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의 아내 등에 대해서도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경우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소환 통보를 하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는데 남부지검은 중앙지검의 소환 일자에 맞춰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별도의 소환 일자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협정 각서를 우크라이나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지만 휴전 합의 등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워싱턴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진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과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some progress has been made. It's a terrible situation going on over there. 5,000 young people every single week are being killed. So hopefully we did something.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을 평화회담 장소로 제안한 사실도 소개하면서 이제 협상 절차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매우 유익한 대화였다며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위한 각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면 휴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компромиссы, которые бы устроили все стороны. При этом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в целом позиция России ясна. Главное для нас устранить первопричины этого кризиса. 미러 정상회 통화를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휴전에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고위급 회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Америка, Україна, Росія і європейські НСА, представники тих країн, які зараз звучали, так і плюс Великобританія. І така зустріч може відбутись в Туреччині, в Ватикані або в Швейцарії.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대화의 불씨는 살렸지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나 무조건적인 휴전 합의 등 결정적인 대답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뒤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 국채 시장에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심각한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 이후 첫 거래일을 맞아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5.03%를 찍으며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의 장중 최고치는 4.566%를 기록하며 최근 수개월간 투자 심리를 짓눌렀던 금리 수준으로 재진입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자율 등 실물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설립자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은 미 국채의 위험이 무디스의 경고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pathway. The Treasury is not providing any type of a path to right its balance sheet. It actually takes a decent amount of investors off the table.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주류인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 국채 시장엔 문제가 없다며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거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통화 정책을 놓고 연준이 좀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 내 중도파로 통하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한 차례만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며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대선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요 대선 후보들 어제는 수도권 표심 잡기 집중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상황부터 짚어보면은 3년 전에는 사실 수도권에서 약간 고전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자주 바뀌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심판 정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차원에서 부동산 민심이라던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좀 어려웠던 지점들도 있었으나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유세 일정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을 한번 쭉 돌았습니다. 이제 네. 영호남을 이제 가로지르면서 굉장히 이제 통합적인 유세 행보를 보이고 있고 험지부터 텃밭까지 이렇게 두루 훑은 모습인데요. 이제는 또 이제 수도권에 올라와서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사실은 수도권 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수도권에서도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수도권의 민심 국민의힘보다는 비교적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별로 지역에서 최대한 촘촘하게 유세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지금 수도권 유세 지역들을 공들여 선정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수도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도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통합이라든지 중도 보수의 입장 이런 것들까지 내세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좀 표류하고 있던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층의 민심까지도 끌어모으는 그런 유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험지부터 텃밭까지 훑는 것도 통합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느냐 이런 언급도 했더라고요. 네, 뭐라 그랬죠? 양파라 그랬나요? 네. 네, 좌파, 우파, 무슨 파, 무슨 파에서 양파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양쪽을 다 이렇게 섭렵하려는 네. 그런 노력은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게 진보, 보수,
어떤 특정 개념, 그 다음에 이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그것이 경제가 됐던 사회 분야가 됐던 문화가 됐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정책을 갈고 닦고 날카롭게 만들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키면서 서로 선거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그 정책으로 서로 대결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면 이게 분명히 진보 정당인데 민주당인데 자꾸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하고 무슨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간 해왔던 말과 행동에 전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것 또한 유권자들이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의 저런 발언들이 뭐 들어왔을 수는 있으나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할까?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시즌2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 어제 봤더니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신변 안전 위협 뭐 이런 것 때문에 방탄 조끼는 입어왔었는데 방탄 유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40년 만에 유세 현장에 등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테러 협박글이 이제 8건이 접수가 됐고 한 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나머지 7건은 검찰이 이제 내사 중인 단계. 그러니까 입건 전에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지지자 간의 대립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 진영 간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테러 위협에 대해서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당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던 일이 있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테러 위협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보라든지 소문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쉽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의 신변에 최대한 위협이 없도록 그리고 최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강구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탄벽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는 상황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역시도 얼마나 이제 유권자들이랑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싶고 손을 맞잡고 싶고 이제 눈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일종의 스킨십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네. 사실 저렇게 불가피하게 거리를 유지하거나 방어벽을 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자체를 아마 후보가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연단에는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2년간 특히 12월 3일 개엄 이후로는 매우 국민들 보기에 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왔죠. 근데 그것이 모든 그 구성원들을 다 가짜 보수라고 몰아세우는 게 과연 맞을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그것도 비례대표로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간 것이 예를 들어 뭐 밖에서 무소속으로 이런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수의 이 가치를 얘기했으면은 그것도 들어줄 만할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 가서 보수를 외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그냥 정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든지 구성원들도 글쎄요 지금 선거를 위해서 저 모습이 연단에 세워 사는 모습은 뭐 선거를 위해서는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분들 굉장히 짜증날 것 같아요. 지난 수년간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굉장히 어려운 그 고비도 많았잖아요. 그걸 다 뚫고 같이 왔는데 될 만하니까 나타나서 연단에 올라가지고 손 들고 서 있고 웃고 떠들면 그 밑에서 보는 사람들은 입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건 좀 불필요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당에서는 그리고 지지자들 역시도
압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정당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이 새벽의 후보 교체 총극도 그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제명 조치라든지 이런 것조차 끝끝내 미루다가 하지 못한 채로 사실은 이 시간들을 흘려보냈던 것이고 그동안 이 당의 구성원들을 봤을 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헌재 앞에 몰려가서 시위하고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이랬던 게 사실 국민의힘의 지난 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어떤 후보 교체를 기점으로 해서 후보 교체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당의 어떤 건강한 질서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보수 지지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온 지지층들이 표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고 개혁신당이 그것을 온전히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통합을 외치고 어떤 중도에 실용적으로 소구될 수 있는 정책들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 이 전략들이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보면 이 정치권에서도 이 빅텐트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빅텐트는 빈텐트가 된 지 오래이고 민주당의 진짜 거대한 빅텐트가 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가 등 떠밀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러 오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요 어떤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의원 출신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걸 과연 어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해왔던 그런 공격들이 과연 유효했는가 이런 지점도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보수 지지층들이 바라는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이 지난 계엄을 포함해서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2년간 굉장히 못난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앵커께서 물어보신 건 뭐였냐면 가짜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치는 위에 있는 사람들, 현역들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자들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지지자들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을 안 떠나고 있고 이들이 당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고 이들이 예전보다는 적게 보이지만 그래도 당을 지지해주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몇 명, 많아봤자 100명이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만 보고 저기는 가짜 보수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민주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이념이나 체제나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데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대선에 그냥 한몫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어제 서울 유세에 집중을 했는데 선대위에서는 매일 지지율을 1%포인트씩 올려서 사전투표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와 골든크로스니까 역전을 이루겠다. 이런 지금 목표예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이 돼 있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저도 좀 알고 싶은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변화를 조금 감지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갈팡질팡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기 시작한 변화 하나가 예를 들면 오늘부터 한동훈 전 대표 후보가 이제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래 이제 드디어 선거 치르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은
TK나 PK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들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큰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죠.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이준석 후보하고 이제 토론에서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정책면이나 메시지면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런 과정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이제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왔던 얘기들도 보면은 우리가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나중에 만에 하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그거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1%씩 올린다라는 것은 캠프 차원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전략도 부재한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내부 화합조차 사실은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골든 크로스를 노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호기로운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지금 이 선거의 기본적인 정신을 좀 보시면 불법 계엄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그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첫 후보자 간의 토론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김문수 후보는 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권영국 후보한테 굉장한 질타를 받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얼굴이고 간판인 상황 속에서 이 후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제가 내부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유세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더 그런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 지역별로 의원들이 제대로 뛰고 있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런 게 결국 경선을 치르면서 경선 과정에서 남은 어떤 상처, 흉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후보 단일화 얘기를 그렇게 꺼냈었던 한덕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적극적으로 유세를 돕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야 어떤 유세에 나서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어떤 마이웨이 행보를 보인다. 혹은 친한계 의원들의 지역구만 챙겨서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외국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경선 과정에서의 후유증을 여전히 국민의힘이 극복하지 못했고 내부 화합조차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구애를 하고 빅텐트를 외치고 골든크로스를 외쳐도 저는 그것이 다 일장 춘몽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원팀이라는 구호 아래 뛰고 있긴 합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 전에는 이제 뛰어드는데 김문수 후보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연단에 올라가서 손을 잡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그 소위 말하는 한동훈 갯사람들한테 후보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왜냐하면 그런가요? 네. 한동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라는 그냥 한 명밖에 안 보여요. 근데 국민의힘은 경선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하는 대표 주자급, 굉장히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같은 동선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전략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하고 정반대에 가 있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한동훈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같이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본인의 목소리로 했을 때 그게 훨씬 더 선거에는 파급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저는 따로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도 해보면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거의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와이에서 특사단을 만났는데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나온 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어제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네.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했다, 파란색으로 했다. 네. 보니까 같은 옷인데 넥타이 색깔만 바꾼 거 보니까 컴퓨터도 조작을 잘 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갔던 인물들이 결국에는 홍준표 전 대표 후보하고 굉장히 친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정치를 오래 했고 저 왼쪽에 보이는 이제
김대식 의원인가요? 네. 저분 같은 경우는 17년도, 18년도 홍준표 대표할 때 여도 연구원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라포가 있는 분들이 같죠. 그래서 최소한 뭐 오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는 하신 것 같은데 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 그리고 만약 그게 거짓이었으면 홍준표 전 대표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페북에 막 글을 올리셔가지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을 뿐인데 네.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닌 거 보면은 아마 나는 김문수를 지지를 한다. 보수가 통합했으면 좋겠다. 다만 나는 돌아가진 않겠다. 뭐 이 말 정도는 저희가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 홍 전 시장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을 한 시각에 왼쪽 사진입니다.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바꿨다가 특사단을 만난 직후에 다시 오른쪽 빨간색 넥타이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홍 전 시장의 심경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거의 뭐 카멜레온급으로 시시각각 어떤 본인의 마음이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 언론사와는 이 하와이 특사단 가기 전에 이제 취재를 했을 때 뭐 2번 사기당하고 3번 사기당하고 이러면 뭐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당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언론에다 대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지부동의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고 지금 뭐 이미 버스 떠났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오셨던 건데 지금 뭐 특사단의 입장에 보면 뭐 사진도 바뀌었고 그뿐만 아니라 특사단 쪽에서도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갈등들을 좀 봉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핵심은 2가지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떤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SNS를 그만 쓸 것이냐.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 2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럼 귀국해서 선거를 도울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뭐 특사단 측에서 잘 만났더니 뭐 보수의 승리를 원하시더라 혹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시더라 정도의 어떤 립서비스 수준의 말을 듣고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언제 어떤 글을 어떻게 쓸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동시에 어떤 말로써 전언으로서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메시지가 사실 뭐 갈라진 지지층에게 그리고 뭐 중도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무당층에게 어떤 감동과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들어와서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손을 같이 들어주고 지지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뭐 이미지는 앵그리버드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선하세요. 착하시고 저 파란색 넥타이도 아마 너희들 진짜 오면은 나 민주당 가버린다라고 으름장 놓기 위해서 했다가 비행기 탔다고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다시 빨간색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만큼 당을 사랑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잘 되기를 위하는 바람 그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특사단이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SNS에 뭐 당을 비판하던 당에 쓴소리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후보가 내지든지 캠프가 됐든 그 말 좀 듣고 입장 변화도 하고 선거 전략에 대한 수정도 하면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남은 14일간 보여주는 게 저는 확실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특사단에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빅텐트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한덕수 전 총리인데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이 이게 임기 단축의 4년 중임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했던 내용이랑 같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해서 이낙연이라든지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개헌 빅텐트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거칠고 못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한 건 사실인데 그 전에 있었던 저희가 가지고 있던 빅텐트의 개념에 그 소위 말하는 텐트의 그 기둥을 역할할 수 있는 거는 단연코 그 개헌이었습니다. 상당히 거의 모든 후보들이 3년 임기 단축을 얘기했었고 28년에 있을 총선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겠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대통령이 돼서 개헌 논의가 싹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대통령 권력이 누수가 되니까, 약해지니까.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 나서도 이 개헌을 하겠다. 즉 개헌이라는 게 우리가 겪었던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린 권력을 잡고 그거를 휘두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요번만큼은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87 체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다. 이것이 큰 메시지였기 때문에 만약 이 개헌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이낙연 전 총리도 이 개헌 논의에만큼은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들도 스스로 주장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좀 두고 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랑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어제 서울시청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다른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당이 잘못해서 헤어졌지만 멀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 후보의 마음은 이미 좀 많이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김문수 후보는 계속 이준석 후보를 짝사랑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계속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일부러 이준석 후보를 추켜 세우거나 뭐 우리 당이 잘못해서 고생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이준석 후보의 지금 전략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김문수 후보가 버려놓은 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어떤 원오브댐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완주를 해서 이번 대선을 끝나고 받아드는 성적표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지금 굉장히 일관되게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뭐 보수 지지층 내에서 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저는 손익계산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단일화 시나리오 가운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가장 좀 파급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준석 후보의 그 행보를 보고 언행을 보면 단일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으로 단일화하라는 얘기겠죠. 네. 근데 일단은 그 시작점이 단일화를 통해서 그리고 어제 밤에 나왔던 메시지 같은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파급적인 일이었던가 뭔가를 굉장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가 단일화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정치권에서 해석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이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됐다는 그 사과의 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의 언급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아니면 지지난주보다는 좀 더 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일화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는 카드를 선택할 이유도 없고요.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도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어떤 약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내부에서조차도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굳이 그 아수라장 속으로 이준석 후보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이 독자적으로 두 자릿수의 득표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입장 자체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네. 보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에 대해서는 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란은 또 아니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국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이익을 떠나서
본인의 지지층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도 그리고 명분 측면에서도 단일화라는 카드 자체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한 카드이고 고려할 가치가 없는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12년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꽤 오랜 기간 하면서 우리 당원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소한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과 상당수 이제 책임 당원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당을 지지해 주셨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준석 후보가 우리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이번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찌 보면 이준석 후보한테 굉장히 모질게 했던 사람이 나갔 거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도 없어지고 했으니 이준석 후보 같은 이제 젊은 차세대가 우리 당에 와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은 그냥 위를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당원들 보고 국민들 보면 하면 된다고. 네.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준석 후보한테는 사실 들어와서 아니면 같이 함께 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넓힐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적 셈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셈법이라든지 손익계산서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짧게 좀 여쭤보죠.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을 신청을 했는데 당원 자격 심사위를 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웬만해서는 그냥 다 받아주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몽됐다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반대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특정인, 좀 유명인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 심사가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의 당협위원장,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공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쳤고요. 논의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액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10억 원이라는 얘기는 장기표 돌아가신 고 장기표 선생이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나보다 나는 평생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도 나보다 훨씬 민주화 운동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 타가지고 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따님이 그 당시 10억 원에 상당하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당의 그 관계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뭐 각종 그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카드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인용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0년도 1월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5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보상금 신청을 받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받고 2005년에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정무직 공직자는 신청을 할 수 없게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님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을 당시에 충분히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뭐 한 번 정도라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고 또 4차례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나는 보상을 받거나 그런 것 하지 않겠다라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 몇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우리 장기표 선생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제기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쳐다보다라는 얘기죠. 김문수 후보님이 누구보다 민주화 운동 그리고 우리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삶에 헌신해 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그게 그 당시 장기표 선생님의 가족이 뭐 10억 상당이라는 표현이 아마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뭐 물가도 오르고 이런 취지로 한 말씀인데, 그걸 꼬투리 잡으면 장기표 선생 가족도 고발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장기표 선생 가족이 10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는지 뭐 9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지 그 정확히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저희는 모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 이거 멈춰주시고, 또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걸로 고발한다는데, 저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거 없애는 법 만들었잖아요, 지금.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허위사실 뭐 유포다 어쩐다 해가지고 저희 당 쪽을 고발을 많이 하시는데, 물타기 하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러면 당신들도 이런 걸로 고발당했으니까 우리 후보자 그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대해서 기소된 거 면소시킬 수 있는 법 통과시키는 거에 그럼 취소하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자꾸 고발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가 않고, 특히 민주화 운동을 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우리 김문수 후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허위 사실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어제 그저께가 광주 5.18이었습니다. 다들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에. 그러시면 민주화 운동 자체를 가지고 폄훼하는 이런 행보는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정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장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결과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화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을 모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해당 서버의 악성 코드가 설치된 시점인 22년 6월 15일에부터 보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4년 12월 1일까지는 자료 유출 여부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술로 들어올 수 있는 국제 단말이라든지 그런 리스크는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처음 해킹 공격이 이루어진 시점을 3년 전인 지난 2022년 6월로 특정했습니다. 또 1차 발표와 달리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 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2,695만 건으로 사실상 전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발견된 악성 코드는 4종에서 25종으로 감염된 서버는 5대에서 23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가 저장된 서버 2대도 3년 전 해킹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악성 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가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저장된 정보 29만여 건은 유출되지 않은 게 확인됐지만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접속 흔적, 이른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추정도 어렵다. 대신에 저희가 수사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추정 근거인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1차 발표 당시 설명과 달리 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건데 이럴 경우 유심 정보와 단말기 고유 번호를 짝지어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인 유심 보호 서비스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어제 새벽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는 이전에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반복돼 논란이 됐는데요.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며 SPC 그룹 회장까지 나서 안전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SPC의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를 섞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참변 다음 날에도 기계를 흰 천으로 가려둔 채 공장을 가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는 불매 운동이 이어졌고 결국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2022년 10월 새벽 샤니 성남 공장에서는 40대 남성 노동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8월에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같은 공장에서 빵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손이 기계에 끼이거나 설비를 점검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머리를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22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전 SPL 대표는 사건 27개월 만인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경기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서 논란이 재연됐습니다. SPC 삼립 측은 사과문에서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작동 중인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게 작업 매뉴얼상 문제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노동자 사상사고와 관련해 허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만큼 이제는 그룹 차원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의 대선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빈 텐트 아닌 빅 텐트입니다. 민주당 캠프로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들어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한 발 먼저 빅 텐트를 쳤습니다. 애초에 반명 빅 텐트를 치겠다던 국민의힘의 상황을 빈 텐트, 찢어진 텐트라고 평가절하하며 캠프의 문을 더욱 활짝 열었는데요. 그 찢어진 가짜 빅 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 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벤져스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다 함께 어벤져스가 되어 타노스를 막자고 호소한 건데요. 추격전을 벌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동력 삼아 조금씩 힘을 모으는 분위기죠.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원팀을 호소한 데 이어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부터 개별 유세이긴 하지만 지원에 나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한 단일화 구애는 매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심이 없다는 이 후보, 유독 안철수의 어벤져스론에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말을 연이어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많은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 아주 큰 성과를 내놓은 직후에는 저 인간 때문에 표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쫓더니만은 요즘 돼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환절기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계엄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이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비전에 공감대가 있는 안철수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주의 깊게 읽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이지 않은 또 한 명의 어벤져스가 있죠. 마지막 키워드는 다시 홍준표입니다. 연일 SNS에 국민의힘 저격글을 올리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후보가 보낸 하와이 특사단의 방문 소식에 온통 파란색 옷을 입은 프로필 사진을 올리더니 특사단 만남에선 이렇게 빨간 셔츠를 입고 다시 웃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다시 홍색 넥타이로 바뀌었는데요. 색깔로 심경 변화를 내비친 거라는 해석인데 빨간 색깔을 되찾은 홍 전 시장 다시 돌아올까요? 지금까지 대선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후보들의 움직임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연이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집중을 하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호남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이틀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동선과 의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의정부시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경기 북부에서 유세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다지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 속 선대위 내부적으로는 특정 목표 득표율 언급 등 선거 결과를 과신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최근 거론되는 예상 득표율이 근거 없진 않지만 우리 쪽은 이완되고 상대는 결집하는 발언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본격적인 경기도 유세 전엔 재외국민 투표 첫날을 맞아 해외국민과 화상 관담회도 진행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연이틀 수도권 공략에 나섰죠.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나갑니다. 이 양천구에서 예술문화단체와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강서구 시장에서 바닥 민심을 청취합니다. 이후에는 영등포구 쪽방촌을 들른 뒤 서초와 송파, 강동 그리고 경기 하남시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주로 한강 남부벨트로 일정을 잡은 셈인데 김 후보 측은 YTN과 통화에서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곳에서 1%씩 김 후보에 스며들게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지지층 결집으로 이른바 박스권 지지율에서 탈피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19분 만에 목표액 달성에 성공한 김 후보 펀드를 언급하며 보수층 결집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양당 후보들과는 달리 광주를 찾았죠. 네, 이준석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서 호남 유권자를 만납니다. 먼저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한 뒤 광주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또 전남대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는 프로젝트도 이어가는데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젊은 보수를 표방하는 이 후보가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불리는 호남에서 나름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기존 보수와의 차별점을 부각하며 일종의 분산 투자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전략이란 해석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범보수 단일화 문제엔 여전히 완주 의지를 드러내며 거부의 뜻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시민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신 2구도 추가로 발견됐는데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정말 긴박하게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긴급 체포되어서 현재 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한 진행 중인데요. 사건 일지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이 용의자이자 이제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 중국 국적의 이 차철남은 어제 오전 9시 30분경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60대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피습을 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때 도주를 하면서 이용했던 이 외제 차량이 있었는데 이 차량의 주인 자택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 또 다른 피해자인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 이후에 1시경에 인근의 공원에서 또다시 이 차철남은 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의 건물주로 알려져 있는 70대를 또 흉기로 피습하고 도주를 했고요. 그 이후 오후 2시경에 이 차철남의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서 또 다른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미 두 발견된 시신은 살해된 지 상당 시간이 좀 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지금 형제 관계인 것으로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7시 25분경에 대대적인 어떤 수색 작업 끝에 이 차철남은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 이 사망한 피해자는 형제 관계인 것으로 지금 드러났고 또 차철남은 공개 수배 끝에 추적 10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 자, 범행 4건에 대해서 모두 시인했더라고요. 범행 이유는 어떻게 추측이 됩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밝히고 있는 범행 이유는 어떤 금전 관계에 있어서 원한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제 이 부분도 다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이제 이 편의점 점주라던가 아니면 지금 동원해서 살해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편의점은 자택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건물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건물주였기 때문에 안면식은 있다고 해도 어떤 구체적인 원한 관계는 확인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평소에 뭐 본인을 무시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 하루 동안 2차례의 어떤 흉기 피습 그리고 이전에 이미 2건의 살인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모두 자백은 한 상태이나 범행 동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피해 형제는 채무 관계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 그리고 편의점주와 집주인은 왜 공격을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밝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중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피해자들도 중국 국적인 것으로도 또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속지주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 살인 피해자 역시도 중국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생한 장소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법원에서 어떤 수사와 이 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일단 처벌을 마친 후에 추방이 되는 절차 같은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새벽에는 또 동탄에서 그 전날에 화성에서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 남성들에 의한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이게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통계를 따져보면 전체 범죄자 중에서 외국인 비율은 낮다면서요? 그렇죠. 국내 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은 사실상 2%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를 보자면은 연도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한 2%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혐오는 자제해야 되는 부분 분명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의 어떤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그리고 용의자들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새벽에 동탄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서 이제 일부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성에서도 얼마 전에도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지나친 외국인 혐오라던가 외국 국적의 어떤 이 시민들에 대한 어떤 위협은 삼가해야겠지만 반드시 사전에 어떤 필터링을 거치는 등의 범죄 억제 방안은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범주가 반복되는 점에는 당연히 마땅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내용에서 자, 앞서서 먼저 신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술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사진 3장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부가 직접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기일의 재판에 앞서 이례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본인과 관련된 일련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요. 뭐 삼겹살과 소주와 같은 구체적인 음식을 언급하면서 삼겹살에 소주만 먹고 이런 걸 사주는 사람도 없다. 시대가 변했다. 이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에서 추가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전에 주장해왔던 해당 유흥주점 사진으로 보이는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기현 부장판사가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물론 해당 사진만으로 어떤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해당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4차 공판기일은 진행되었고 이후에 지기현 판사가 별다른 입장을 사진에 대해서 낸 바는 없거든요. 이 사진만으로 어떤 입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제 재판부라던가 아니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런 업소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대법원의 윤리감사실의 사실관계 파악,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어떤 저런 주점에 갔던 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어떤 향응을 그 대가로 받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가 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혐의점 같은 것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지금 이 지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 관련돼 있는 재판을 모두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가능은 합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교체 같은 부분을 논의하기 이르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윤리감사실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어떤 사실관계가 실제로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일부 징계도 가능할 수 있고요. 재판부 어떤 교체 같은 부분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 의혹만으로 재판관이 교체된 거나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관계의 어떤 이런 판단이나 조사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마찬가지로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졌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이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이 상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국회를 출동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 부분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탄핵 사유로도 꼽혔고 내란죄의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언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증언을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 한 겁니다.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시에 대해서 복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얘기를 하면서 알겠다. 문을 부수고서라서 들어가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증언이 이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또 구체적으로 1 공수여단장과 7고층 트림당장에게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증언이 적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이 박정환 전 참모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기록을 해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 메모를 남겼고 이 부분을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형사 책임을 덜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까지 들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은 모두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하늘빛이 흐립니다. 공기도 습한 가운데 낮부터는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이 서울 등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특히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30도 안팎의 한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 높은 만큼 오늘 낮에 외출하신다면 가벼운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츰 개면서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겠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곳곳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고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도 크게 오르는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이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 체감 온도는 28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29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등 동해안과 충청 이남에서는 7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하루 걸러 또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남부 곳곳에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일부 중부 내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앞두고 변덕스러운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면역력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수사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